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을 해약하려는 사람들에게 1년간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 해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5월 한 달간 정기 예적금에 10조 원 가까운 돈이 몰렸습니다. 지금이 금리가 가장 높다는 인식 속에 대기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또 한 번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립 68주년을 맞은 한양증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KCGI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 30위의 소형 증권사 한양증권이 창립 68주년 만에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당장 업계 판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PF 시장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중소형 증권사들이 대거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오늘 한양증권이 매각 추진 사실을 이제 공식화했죠? 그렇습니다. 한양증권은 최대 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다만 어디에 매각할지 또 얼마에 매각할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양증권이 매각 추진 사실을 이번에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지난 2008년도에도 롯데그룹이 한양증권 인수를 시도했었는데 그때는 지분 매각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과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한양 측이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보니까 상황이 좀 급해 보입니다. 한양증권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설이 나돌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재단이 한양증권을 당장 매각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해 보이진 않았었는데요. 증권업 진출을 선언한 우리금융그룹이 인수 시도에 나섰지만 가격을 두고 이견 차이가 있어서 협상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사안에 밝은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리종금 쪽에서 인수를 시도했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한양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양학원 산하에 있는 HYD 한양과 한양대병원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HYD 한양은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300억 원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4천억 원 넘는 우발 부채도 갖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역시 전공의 파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자기 자본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커지는 등 한양증권의 몸값이 높아져서 파는 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난 지금은 사는 쪽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이 파는 쪽이 좀 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좀 있는데 인수 후보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현재 인수 후보로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Y와 10년 만에 다시 증권업 진출을 선언한 우리금융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CGY 강성부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니 일단은 당혹스럽다며 할 말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강 대표는 다만 사모펀드가 모든 M&A에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인수전 참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시장이 KCGI를 인수 후보로 꼽는 건 자회사로 두고 있는 KCGI 자산운용과의 증권업과 이 시너지 가능성 때문인데요. 네. 우리금융그룹도 또 다음으로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초기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한창입니다. 한양증권을 인수하게 되면 한양증권이 강점을 갖고 있는 IB 부문에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다만 한 차례 한양증권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데다가 이미 지난 5월 포스증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른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인수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시장에서는 한양증권 매각가가 2천억 원 정도로 높지 않고 한양증권 대주주들이 40% 전체 매각이 아닌 일부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KCGI 등 사모펀드의 인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들이 이 금리가 높은 투자 대기 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정기 예적금에만 10조 원 가까운 돈이 몰렸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5월 광의 통화는 4,014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광의 통화란 현금, 요구불예금 등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뿐 아니라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5월 광의 통화 증가율은 5.9%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의 통화가 늘었다는 건 시중에 그만큼 많은 돈이 풀렸다는 의미인데 전달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 3.5%로 인상한 뒤 고금리 긴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유동성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에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고금리 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상반기 중에 쌓였던 투자 대기 자금은 채권형, 주식형 펀드 등 수익증권으로도 대량 흘러갔습니다. 하반기에 어쨌든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계속 있는 과정에서 예적금 금리가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수요가 늘었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대체 투자처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면서 일단은 넣어놓자 이런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해진 가계대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5조 7천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화폐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는 예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출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전세 대출이든 담보 대출이든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게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4% 오르며 1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과거에는 서양인들에게 바다의 잡초라고 불리며 외면받던 이 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또 냉동김밥의 재료로 최근 인기를 끌면서 이 K푸드 열풍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 어느새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김 테마주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근 이제 김 관련주들 주가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냉동김밥 인기가 이어지면서 김밥 업체와 김 생산업체 주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오늘 사조대림은 전일 대비 7.49% 오른 91,800원의 장을 마감했고 사조 시푸드, 사조 산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산식품 생산 및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조대림은 올해 들어 김 관련주로 꼽히면서 1년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0%대 뛰었습니다. 주가가 최근 특히 급등한 이유 중 하나로 냉동김밥 수출 소식이 꼽히는데요. 사조대림은 지난 6월 중순 미국 등 해외에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품절되는 등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조그룹 가세로 공급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장에 반영됐다는 업계의 분석입니다. 호재가 없었던 CJ 시푸드, 동원 F&B 등도 덩달아 오르는 등 김 테마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동원 F&B는 전일 대비 2.99% 오른 44,800원을 기록했고 풀무원과 CJ 시푸드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덩달아 김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마른 김 도매 가격은 100장당 평균 1,7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4% 올랐습니다. 8,000원 수준이던 김밥용 김 한 봉지는 반년 만에 11,000원대로 40%나 올랐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작년 김 원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정부의 압박에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5월부터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김 가격 인상이 반영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고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김값이 금값이 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 국내 작황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원초 흉작 때문인데요.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생산량이 많은 일본이 최근 이상고온으로 바다 온도가 상승하고 적조 현상이 발생하며 김의 원재료인 원초 생산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김 생산량의 65에서 70%,
일본이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일본 생산량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면서 한국산 김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일찌감치 한국산 김 대량 구매에 나선 일본 식품업체들을 비롯해서 수출로 물량이 빠져나가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김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상 기온 때문에 일본의 작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한데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이제 겨울철 찬바다에서 자라는 김 양식에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네. 지난해 한반도 연안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 개발 중인데요.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겨울철 수온 상승으로 김 채취 가능 시기가 짧아짐에 따라서 고수온에 적응하는 광온성 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을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재배하는 기술도 나왔는데요. 풀무원은 2021년부터 육상에서 김을 재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해 최근 국내 최초로 육상 양식 김을 선보였습니다. 큰 수조의 바다와 동일한 김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김을 양식하는 방식인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품질이 일정한 물김을 사계절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당장 수출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은 지난해 해외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기록하며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한 마른 김의 원료인 물김은 지난해보다 6% 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고 공급 수출할 수 있는 물량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생산량이 작년에 수치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6% 증가한 걸로 산출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2023년도에 작황이 좀 부진했거든요. 5월이 넘어서면은 지금 업체들이 가공 원료 확보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차질이 오지 않을까. 김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12월부터 4월까지인데 그 시기에 얼마나 물량이 많아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년 전망이 갈릴 것이란 의견입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해외 수출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 신규 사업 진출 등의 호재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김 관련주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흥행에 힘입어 주가가 올랐지만 그 상승폭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주가 모멘텀 확인을 통한 주가 상승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일가정 양육제도 도입에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확실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 육아휴직 시에 대체 인력 지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직원, 그다음에 CEO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집에 와서 돌보미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 더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가상자산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3년 더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당초 가상자산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에서 지난해로 미뤄졌다가 또 내년으로 다시 과세가 연기됐는데 2028년 도입으로 세 차례 유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식과 거래 성격이 비슷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 자진 신고 납부 등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내놓는 등 과세 완화에 적극적인 입장. 전문가들 역시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하고 세율도 높은 만큼 보완책 없이 강행될 경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에 대한 소득세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비과세 한도는 한 5천만 원까지 가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상자산 우호론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피격 사건으로 오늘 비트코인은 단숨에 6만 2천 달러를 돌파한 상황.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득세 시행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그동안 외면을 받았던 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안 이 공급 과잉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오피스텔 거래가 최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이 대표적인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인데 한동안 좀 이 투자 기피 대상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은 우선 크게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3, 4년 전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일종의 대체제로서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청약에서도 아파트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금리가 치솟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랑기에 착공했던 물량들이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공급 과잉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이 투자처로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1년치 월세로 환산한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월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 전국을 기준으로 6.12%를 기록했는데 지난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전국의 월세 가격 지수는 4월 100.31에서 6월 100.47까지 올라갔고요. 서울은 지난달 기준 100.85를 기록해 2018년 첫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치를 보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익률도 개선됐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연 5.35%로 2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경우처럼 또다시 좀 공급이 늘어나면 다시 시장이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정을 하겠다면 그렇겠지만 오히려 공급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3,073실인데요.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네. 또 내년에 새 주인을 찾는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800실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1, 2인으로 구성된 청년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전체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오는 203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역세권 주변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그런 전망이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일부 청약 대기 수요에 거쳐가는 어떤 수단으로서도 선호가 되는 그런 분위기도 요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 오피스텔 시장도 뭐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에서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네. 주요 수요층이 회사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현금 여력이 있으면서도 집과 직장 간 거리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공급 면적 대비 전용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작은 만큼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감가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